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원래는 비혼주의자였어요. 그래서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남편을 만나고 생각이 바뀌어 5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저를 너무 좋아했고 그때 저도 심적으로 힘든 일이 많았어서 남편에게 의지를 많이 했거든요. 사실 그때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셨었거든요. 사고로 돌아가시고 외동딸이었던 저는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옆에서 많이 위로해줬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이 사람을 내가 정말 많이 사랑하는지, 그런 걸 고민하고 깊게 생각해 볼 사이도 없이 그냥 이 남자와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 스스로가 잘못된 선택을 할 것 같았거든요. 그만큼 힘들었었어요.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거니까 당연한 거였겠죠. 처음 인사관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티를 많이 내셨어요. 남편네 집안이 대단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나름 중상층의 아들 둘이 둘 다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데다가 큰며느리가 강남 출신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둘째 며느리 자리에 대한 기대도 아주 크셨나 보더라고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애가 하도 좋다고 하니 허락은 해준다만 넌 언제나 우리 집에 시집 온 걸 복으로 여기렴. 그 전에 저 같았으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 결혼은 절대 하지 않았겠지만 그때의 저는 그런 걸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살기 위해서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게 그 순간에는 저희 남편이었고 말이죠. 그렇게 부모님이 없는 결혼식을 했어요. 식을 마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비어있는 혼주석을 보고 말이죠. 창피하게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많이 울면 어떡하니? 안 그래도 비어있는 혼주석 때문에 다들 수근거리는데 더 티나게 하여간 마음에 안 들어.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래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나중에 남편이 안아주며 이렇게 말해주더군요. 이제 내가 당신 가족이니까 우리 외롭지 않게 잘 살자. 하고 말이죠. 그 말 하나만 마음에 담고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더 순탄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그게 무슨 당연한 권리라도 되는 듯 시도 때도 없이 저를 불러내서 온갖 굳은 일들을 다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매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빈손으로 와서 어디 하나 내놓을 곳 없는 애가 우리 애 같은 애랑 결혼했으면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겠니? 아니 이것도 모자라지. 그렇게 정당화하시며 저를 부려먹으셨어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다 했습니다. 사실 어머님의 그런 말들이 귀에 들어오는 정신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몸이 힘들면 다른 생각들이 들지 않아서 좋았어요. 몸이 편하면 눈물이 나오는 시기였거든요. 어머니한테 당신 그만 좀 부려먹으라고 말할까? 아직 괜찮아. 내가 못 견딜 것 같으면 이야기할게. 그래서 그냥 남편이 그렇게 말해도 만류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군말 없이 다 해준 게 제 실수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점점 더 심해지기만 했거든요. 어머님이 그렇게 하시니 형님도 그렇게 하시기 시작했어요. 동서, 다음 주에 우리 집에 와서 음식 좀 해줄 수 있어? 네, 그럴게요. 무슨 일인지 묻지도 않고 그러겠다 했었으니까요. 그때는 말이죠. 초반에는 손님을 초대하거나 대접할 일이 있을 때만 저를 부르더니 나중에는 자기가 뭐가 먹고 싶다고 와서 해주고 가라고 하더군요. 내일 우리 집에 와서 김치찌개 좀 해주고 가. 전에 해줬던 거 그거 맛있더라. 아, 내일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처음으로 한 거절이었어요. 형님과 시어머니 눈이 동그래지더군요. 너 지금 싫다고 한 거니? 아, 싫다고 한 건 아니고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내일 일정이 좀 있어서. 그게 그 말 아니니?
어디서 어른 말에 말대답이야? 너같이 집에서 놀고 먹는 애가 일정이 있을 게 뭐가 있어? 나가서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이나 쓰면서 돌아다니려고? 어? 나는 그 꼴 못 본다. 일정이 있다는 말 하나를 저렇게까지 해석하시는 분이셨어요. 대단하시죠? 어디 놀러 가는 거 아니고 내일이 저희 엄마 생신이시라 계신 곳 가보려고요. 덤덤한 얼굴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 얼굴이 붉어지더군요. 본인도 부끄러웠겠죠. 그런 거면 진작 말을 하지. 당연히 가봐야지. 형님의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더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입을 앙 다물고는 저를 바라보더니 애써 입을 열더군요. 그 이야기를 먼저 하지 그랬니? 그런 일이 있으면 어련히 가보라고 할 거 아니냐? 사람 무한하게.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하시는 분이셨어요.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 마치 엄청나게 자존심이 상하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정작 형님에게는 미안하다 아가야 라는 말을 달고 살면서 말이죠. 그런 생활을 5년 정도 했어요.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뭐 저런 답답한 애가 있나 싶으시죠? 하지만 저는 정말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는 이 생활이 오히려 편했어요. 시어머니나 형님에게 듣는 말들이 크게 상처가 되지도 않았고 말이죠. 가끔 부모님이 안 계시는 이야기가 나오면 슬펐지만 말입니다. 제가 그런 것들에 기분이 나빠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확실히 있긴 했어요. 사실 저에겐 남편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저희 집이 엄청나게 부자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부동산을 크게 하셨었어요. 가지고 계신 땅이나 건물도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제 인생을 마음대로 하시려는 것 때문에 독립을 해 나와 살고 있었어요. 부모님의 도움은 하나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말이죠. 그리고 독립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제가 원래 그림 그리는 일을 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아버지는 늘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나와 판검사가 되는 딸을 가지는 게 꿈이셨고 말이죠. 그 문제로 많이 싸워서 아버지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가끔 엄마가 용돈을 주러 아버지 몰래 오신 날이면 아빠 돈은 한 푼도 안 쓸 거야? 하고 화를 내며 엄마를 돌려보내곤 했어요. 지금 생각하니 모든 게 다 후회가 되네요. 좋은 방법으로 부모님을 설득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찾아온 엄마에게 그렇게 화를 내지 않아도 됐었는데 말이죠. 다시 생각하니 또 눈물이 납니다. 그때 만난 게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제가 평범한 집안에서 자란 그냥 프리랜스 그림 작가인 줄로만 알아요.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으니까 말입니다. 일부러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기보다는 그렇게 싫어라 했던 부모님의 재산을 자랑하듯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 걸 할 수 없었어요. 그 재산이 마치 제 것이 아닌 것 같기도 했고 말입니다. 아주버님은 의사시거든요. 개인 병원을 차릴 때 형님 집안에서 많이 보태줬다고 들었습니다. 그 덕에 강남 한복판에서 피부과를 하고 계시고요. 근데 그 건물이 저희 아버지 건물이었거든요. 지금은 제 앞으로 상속이 되었고 말이죠. 사실 저는 몰랐어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건물에 아주버님 병원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건물은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따로 계시고 제 통장으로 임대료만 들어오니까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주기적으로 제 재산을 관리해 주시는 분이 보고를 해주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제게는 별로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도 했고 딱히 이제 와서 제가 거기 건물주네 어쩌네 하는 말을 하는 것도 좀 그래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숨긴 채 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네요. 제가 딱히 돈을 쓰는 타입도 아니었고 그동안은 제 감정을 추스르는 것도 벅찼기 때문에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 깊게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강남이 피부과들이 많아지면서 경쟁이 엄청난가 보더라고요. 물론 잘 되는 병원들은 너무 잘 되지만 그렇지 않은 병원들은 월세 내기도 벅찰 만큼
간극이 심하다 그러더라고요. 강남이 월세가 좀 비싼 게 아니잖아요. 불행하게도 아주버님의 피부과는 잘 되는 병원은 아니었습니다. 월세와 직원들 월급을 다 주고 나면 크게 남는 게 없다고 들었어요. 겉만 번지르르한 피부과 의사라는 타이틀을 빼면 사실 속빈 강정이나 다름없었죠. 아이고, 큰아가, 네가 왜 이러서니? 아체 시키면 되는걸. 그래서 그런가? 시어머니는 형님의 눈치를 점점 더 많이 보기 시작하셨어요. 그 병원의 권리금은 형님의 집안에서 나온 돈이고 지금도 남편이 크게 벌어다주는 돈 없이 형님은 형님 집안에서 받는 돈으로 생활을 하고 계셨거든요. 물론 형님뿐 아니라 아주버님도 형님의 눈치를 많이 보셨습니다. 형님은 이 집안에서 거의 군림하는 사람이었어요. 대충 저희 집안 분위기가 어떤지 아시겠죠? 그런 집에서 5년 동안 식모살이에 가까운 생활을 했습니다. 남들이라면 1년도 못하고 나가 떨어졌을 거예요. 저는 그 편이 현실을 잊고 살기에 편했으니까 버틴 거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이고 점점 상처를 극복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여전히 부모님을 생각하면 너무 슬프지만 그 전만큼은 아니었고 저도 슬슬 제 일을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5년간 다들 저의 이 일반적인 희생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이제 그래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가장 직접적으로 느낀 건 제가 이제 어머님이 시키는 일 안 할 거라고 했더니 돌아온 남편의 반응이었어요. 나 이제 어머님이 부르셔도 다 안 갈 거야. 그럼? 그럼이라니? 그건 내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이 아니잖아. 그냥 그동안 내가 해왔던 거긴 하지만 나도 이제 내일 할 거야.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럼 앞으로 누가 해? 다들 알아서 해야지. 자기 일은 스스로.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남편의 그런 반응에 저도 모르게 말이 쌀쌀맞게 나갔어요. 기분이 확 상하더군요.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당연한 것들이 아닌데 당연한 것들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말입니다. 어머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걱정돼서 그렇지. 그럼 내가 평생 이러고 살 줄 알았어? 당신은? 아니, 그건 아니지만. 어차피 나도 이제 내일 시작할 거고 그 전처럼은 계속 못해. 그러려면 한번 넘어야 하는 산이야. 남편은 이야기하기 곤란해하는 것 같길래 그냥 제가 이야기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누워서 생각하는데 좀 서글프더라고요. 이 사람은 분명 저에게 가족이 되어준다고 했었는데 저는 그 사람의 진정한 가족이 아직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힘들 때 힘이 되어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님이 다시 부르셔서 집으로 갔어요. 나 오늘 약속 있어서 나갔다 올 동안 대청소 좀 싹 해놔라. 장틀에 먼지도 다 닦고 저 위에 액자 같은 것도 다 내려서 먼지 털고. 네. 근데 어머님, 이제 앞으로는 사람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에 분주하게 외출 준비를 하던 시어머니가 멈추고 저를 빤히 보더군요. 왜? 네가 있는데 사람을 써? 이제 저도 쉬었던 일 시작하려고요. 네가 무슨 일? 아, 너 그림 그린다고 했었나? 제가 식모처럼 일만 했더니 진짜 식모인 줄 아는 사람들처럼 굴더군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말이죠. 인제 와서 일을 다시 시작해? 아, 왜? 둘째가 벌어다주는 돈이 모자라니? 아니요. 제가 어디 돈을 쓰는 타입도 아니고 그냥 저도 이제 제 일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요. 그니까 왜? 하고 싶어서 했던 일이니까요. 다시 하고 싶어서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인생이 어딨어. 아, 그럼 집안일은? 각자 일은 이제 각자 하셔야죠. 뭐?
시어머니가 기가 찬 듯 저를 바라봤지만 사실 정말 기가 차는 건 저였어요. 일단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나 지금 늦었으니까. 네. 뭘 다시 이야기해야 할진 몰랐지만 말입니다. 그냥 제가 원래 대신해주던 자기 일을 스스로 하라는 건데 어머님이 외출하시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집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늦게까지 돌아오시지 않아 그냥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이야기를 다 했으니까 이제 끝냈다고 생각하고 예전에 함께 일을 했던 분들께 연락을 해 제가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너무 운이 좋게도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머님이 또 불렀을 때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 지금 일하고 있어서 못 가요. 일을 벌써 시작했다고? 그때 아직 이야기 덜 끝냈잖니? 제 일이 아닌 일에 제가 여태 하고 있다가 이제 진짜 제 일이 생겨서 그만한다고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시작부터 잘못된 거였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말이죠. 그날 저는 어머님이 부르셔도 가지 않았고 어머님은 전화로 굉장히 화를 내셨어요.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가면서 말이죠. 네가 있는데 사람을 왜 써? 그 돈은 뭐 어디 땅 파서 나오니? 아무것도 없는 애. 그래도 집안일을 잘하는 것 같아서 마음에 안 들어도 참고 며느리 취급해줬더니 네가 지금 주제도 모르고? 정말이지 하는 말마다 저에 대한 무시가 깔려 있었어요. 너 같은 애, 너처럼 가진 거 없는 애, 며느리 취급, 이런 거 말이에요. 저는 이 집안에 시집 와서 단 한 번도 어머님이나 형님이 저를 가족으로 생각한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식모였죠. 저도 군말 없이 하긴 했으니 제가 원인 제공을 한 것도 일정 부분 있긴 하네요. 어머니랑 무슨 일 있었어? 왜? 전화해서 당신 이야기를 하시길래. 뭐라고 하셨는데? 아니, 그냥. 얼버무리는 남편을 캐물었더니 버릇이 없다는 둥, 주제를 모른다는 둥, 저런 애 며느리로 계속 못 데리고 있는다는 둥, 애 없는 게 복이라는 둥, 정말 할 소리 못할 소리 다 하셨더라고요. 그 일 꼭 해야 해? 그림 그리는 걸 그만두라는 소리야?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편하게 살림만 하는 게. 편하게? 당신 눈에는 그동안 내가 편하게 살림만 하는 것처럼 보였나 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그동안은 내가 현실을 잊고 싶어서 몸이라도 혹사시키려고 시키는 모든 일 군말 없이 한 거고 언제까지 내가 이러고 살아? 내가 당신 부인으로 이 집에 들어왔지 식모로 들어왔어? 식모라니 그 말이 아니잖아. 계속 살던 대로 살라는 게 그 말이 아니고 뭐야. 여태 잘 지냈잖아. 당신만 참으면 다 평화로운데. 그렇게 말하고는 아타는 표정을 짓더군요. 나만 참으면 온 집안이 조용하니까 나만 참아라. 남편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 순간 약간 머리에 찬물을 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 이제 저 사람에게도 나는 가족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날 남편에게 더 이상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를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제가 거기서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서러웠지만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없으면 가진 게 많지 않다고 생각되면 이렇게 무시를 받아도 되는 건지 정말 한스럽더라고요. 아버지가 사람은 가진 게 많고 많이 배워야 한다고 매번 말씀하시던 게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만큼 지나서야 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이런 무시를 받을까봐 자신의 방식으로 저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남편과 제 사이에는 냉랭한 기운이 돌았어요. 꼭 필요한 말만 하고 꼭 해야 할 것들만 하면서 말이죠. 남편도 제 눈치를 보느라 제가 쌀쌀맞게 굴어도 조용히 상황만 살피는 듯 했고요. 그러던 와중에 집안 행사가 다가왔습니다. 명절을 지내지 않는 대신에 1년에 한두 번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는 자리였어요.
그날은 저도 일찍 갔습니다. 제가 무턱대고 모든 집안일을 하지 않겠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저도 제가 해야 할 일은 할 생각이었습니다. 음식을 할 생각으로 갔는데 시댁에는 의외의 상황이 펼쳐져 있었어요. 형님이 어디선가 불러온 출장 요리사들이 요리를 하고 있더군요. 그 화려하고 현란한 모습에 잠시 입을 떡 벌리고 바라봤습니다. 고작 집안 식구들이 모여서 밥 한 끼 먹는 건데 과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제가 그렇게 얼이 빠진 얼굴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자 시어머니가 그런 저를 발견하고 다가와서는 말을 하더군요. 네가 더 이상 못하겠다고 했다고 하니 네 형님이 이렇게 불렀다. 너는 무슨 복이니? 이런 손이 사람이 어디 있어? 아, 그러셨어요. 감사하네요. 사실 감사하단 생각이 들지는 않았지만 뭐 저를 위해서 그랬다고 하니 일단은 그렇게 대답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다시 와다다 말을 뱉기 시작하시더군요. 너는 정말 복에 겨워서 주제 파악이 하나도 안 되는 것 같다. 나 같으면 얌전히 집안일 하면서 살겠구만.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집안 식구들 이렇게 번잡스럽게 만들어가면서 일을 한다 안 한다 하는 건지 원. 그 이야기를 듣는데 울컥하더군요. 평소라면 참았겠지만 그날따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식구예요. 제 말에 시어머니가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냐는 듯한 얼굴로 쳐다보더군요. 저도 이 집 식구라고요. 얘가 뭘 잘못 먹었나? 아, 누가 아니래? 저도 이 집 식구인데 왜 저만 참고 저만 배려하고 저만 희생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그렇게 말했더니 시어머니가 기가 차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평소라면 크게 소리를 질렀을 테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던지라 그러시진 못했습니다. 네가 뭘 배려하고 네가 뭘 희생했는데? 아, 고작 집안일 좀 더 한 거? 아, 그게 뭐? 네가 우리 집에 뭘 해준 게 있다고. 그럼 그 정도도 안 하려고 했니? 아유, 너는 정말 염치가 없다, 어? 둘이 좋아서 한 결혼인데 뭘 주고받고 하나하나 계산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이렇게 뭘 덜 줬다니 다른 걸 해야 한다는 사고방식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세상에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은 없어요. 제가 어머님 집에 청소와 빨래를 하는 것도 형님 집에 가서 음식을 하는 것도 그건 제 일이 아니에요. 저는 결혼을 한 거지 식모살이하러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뭐? 너 말 다 했니?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를 냈던 시어머니가 아차하는 얼굴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눈치를 살피셨습니다. 참 남의 시선을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셨거든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그리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할 일 없이 소파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하시던 분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시더군요. 아까 어르신께서 제주산 갈치로 요리를 부탁하셔서 조림이랑 구이 두 가지를 했거든요. 저희는 원래 저희가 가져온 재료로만 하는데 며느리 먹여야 한다고 부탁을 하셔서 일단 하긴 했는데 에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한 음식이라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네요. 큰며느리 주려고 제주산 갈치까지 주문하신 모양이시더라고요. 그걸 이분들에게 요리해달라고 어머님이 부탁하셨고요. 아, 네. 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어요. 간을 보고 만약에 안 맞거나 하는 것 같으면 제가 다시 하자고 말이죠. 그리고 모든 음식을 끝낸 출장 요리사분들이 돌아갔습니다. 화려하다, 화려해. 정말이지 화려했습니다. 각종 음식들이 정말 휘황찬란하게 놓여 있었어요. 세상에, 이걸 누가 다 먹어? 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아직 끓고 있는 그 제주산 갈치조림을 보러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끓고 있는 냄비의 뚜껑을 열고 간을 봤습니다. 좀 밍밍한가? 고개를 갸웃하고 돌아서는데 정말 화들짝 놀랐어요. 언제 나오셨는지 시어머니가 제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놀라 숟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왜 그렇게 놀라니? 아니, 뒤에 계신 줄 모르고. 너 지금 뭐 먹어본 거니? 아, 이거 갈치조림인데 요리사분들이. 제 말이 미처 다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머님의 눈이 번뜩하고 빛나더니 손을 들어 제 뺨을 올려 치시더군요.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제 정신도 함께 멍해졌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판단이 되지 않았어요. 정말 너무 놀랐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런 저를 향해 굉장히 화난 얼굴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어요. 네 형님 먹으라고 사온 제주산 갈치에 먼저 손을 대?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어른이 하는 말에 꼬박꼬박 말대꾸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데 이 위아래도 없는 미친 것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는 그 뒤로도 뭐라 말아 하셨지만 귀가 멍한 기분이 들었어요. 뺨을 너무 세게 맞은 탓이기도 했지만 아마도 충격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일이었거든요. 아버지의 뜻을 여기고 집을 나갈 때도 제 아버지는 제 뺨을 때리신 적이 없어요. 그니까 태어나서 뺨을 맞아본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출장 요리사분들이 급하게 요청받은 요리라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다 하셔서 간을 보고 맞추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울먹이며 말하자 시어머니는 움찔하는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안하다는 소리는커녕 되려 더 화를 내시더군요. 그 사람들이 다 전문가인데 어련히 알아서 잘했으려고? 네가 뭐라고 그 사람들이 해놓은 음식을 간을 보고 맞추니만이 해? 너는 늘 느끼는 거지만 애가 너무 주제를 몰라, 어? 그때 문이 열리고 형님과 아주버님 그리고 남편이 들어왔어요. 세 사람은 앞에서 만났는지 대화를 나누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뺨을 붙잡고 울먹이는 저와 그런 제 앞에서 화난 얼굴로 서 있는 어머님을 발견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자기야. 사실 그들이 들어오면 어머님이 좀 당황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건 제 오산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오시더군요. 나는 더 이상 이런 며느리 내 집 식구로 못 둔다. 아니, 왜 그러시는데요? 어디서 자기 주제도 모르고 감히? 그 순간 정말 제 안에서 뭔가 퓨즈가 뚝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도 없었고 참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말리기는커녕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남편에게도 정이 뚝 떨어지더군요. 얼굴 꼬라지도 보기 싫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말끝마다 제 주제에 어디 감히 복에 겨운 줄도 모르고 소리를 하시는데 이 집이 대체 얼마나 대단한 집이라고 그런 말을 하시는 건데요? 누가 보면 재벌집인 줄 알겠어요. 고작 이 정도로 매번 제 주제 타령하는 것도 웃겨요. 제 말에 어머님이 정말 분노로 파르르 떠시더군요. 너 지금 말 다 했니? 너 같은 게 내가 어떻게 감히... 또 그러시잖아요. 너 같은 애, 감히. 하. 아니, 이 집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런 말 하시는 건데요, 대체? 제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형님이 나서더군요. 동서네가 많이 기우는 건 사실이잖아. 어머님이 조금 격하게 말씀하셨기로써니 어른이 화가 나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동서도 너무한 거 아니야? 제가 너무하다고요? 동서가 먼저 예고도 없이 모든 집안일에 손을 떼겠다 한 것도 다들 받아들이고 넘어가고 있잖아. 미리 상의라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을 치자 모두가 저를 바라보더군요. 이 집안 사람들은 대체 왜 다들 이 모양인 거예요? 뭐? 제 일이 아닌 걸 그동안 제가 혼자 희생해가며 하고 있었던 건데 그걸 왜 집안 식구들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건데요? 대체 왜 당연하게 그 일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 그 말에 시어머니가 다시 한번 제 뺨을 때렸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제 고개가 돌아갔어요.
너무 아프고 놀라서 볼을 부여잡고 돌아갔던 고개를 다시 시어머니에게 돌렸더니 벌개진 얼굴로 씩씩거리면서 서 있더군요. 너 같은 애 지금 당장 나가도 아무도 뭐라 안 하니까 당장 나가. 어디서 이딴 게 들어와서 시어머니랑 손윗동성 하는 말에 꼬박꼬박 말대꾸나 하고. 나가.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남편의 반응이었어요. 제가 맞는 걸 두 눈으로 봤으면서 중간에서 어쩔 줄 모르고 서 있기만 할 뿐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더군요. 정말이지 그 부분에서 아, 이제 이 남자랑은 살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서, 얼른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사과드려. 빨리. 여긴 아무도 내 편이 없다는 사실도 사실이었지만 사랑 취급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 실감이 됐어요. 재수 씨가 아직 현실을 잘 모르네. 그림 그려서 돈 얼마나 번다고 그냥 어머니랑 와이프가 하라는 대로 하면서 지금처럼 지내요. 밖에서 이제 뭘 할 수 있는 나이도 상황도 아닌데. 그만 고집 부리고 좀. 왜 이렇게 사람이 멍청하고 고집이 세? 다들 시어머니 옆에 붙어서 저를 나무라더군요. 누가 봐도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 말이죠. 남편은 무슨 이야기라 하려나 싶어 눈길을 남편에게 돌렸습니다. 일단 사과드리고 다음 이야기는 나랑 집에 가서 하자. 자기야. 남편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자마자 오늘 모든 걸 끝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다들 오늘 처음 알게 될 그 이야기를 말이죠.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뭐 하셨는지 아무도 모르시죠? 그 이야기를 지금 왜 꺼내냐는 얼굴로 모두가 저를 바라보더군요. 살아계셨을 때 부동산으로 돈을 좀 크게 버셨거든요. 제가 그림 그린다니까 반대가 정말 심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돈은 절대 쓰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집을 나와서 월세살이를 했거든요. 남편이 무슨 소리나 하냐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자신도 처음 듣는 이야기일 테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그때 이 사람 만나서 연애했어요. 아빠가 그것도 참 반대하셨는데 집안이 너무 기운다고. 그런 남자랑 연애하지 말라고 말이죠. 시어머니가 지금 무슨 소리라 하냐는 얼굴로 제 앞에 서더군요. 우리 집이 기운다니. 너 지금 어디 머리 아프니? 돌아버린 거야? 무슨 소리라는 거야 지금? 제 이야기 아직 안 끝났으니까 끝까지 들으세요. 제가 무서운 표정으로 그렇게 말하니 조금 움찔하더군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어차피 아버지 돈 물려받을 생각도 없고 도움 받을 생각도 없었으니까 그냥 그러시던지 말던지 신경 안 쓰고 이 사람이랑 연애했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 사람한테 우리 집 이야기할 겨를도 없었고 좀 지나고 보니 내 멋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 도움 안 받겠다고 하고 집 나온 건데 이제 와서 그런 아버지 재산 이야기하는 것도 웃겨서 그냥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하고 있었단 말이죠. 당신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있다는 말이야? 시어머니가 그 말에 코웃음을 치더군요. 얼마나 대단히 많이 물려받았길래 이 정도로 당당하니? 우리 집안이 부족한 게 뭐가 있다고. 네가 재산 좀 있다고 이제 와서 그래. 미안하다 할 것 같니? 이번에는 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안하다고 사과하셔도 어차피 이제 그 사과 받을 생각도 없고요. 저는 오늘부로 이 사람이랑 이혼할 건데 여기 계신 분들한테 오늘 제 결정을 말해야 하니까 그러려면 이 이야기를 해야 해서 하는 거예요. 제 그 말에 모두가 무슨 이야기라 하냐 하는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주버님 병원 제가 지금 2년째 월세 안 올려드리고 있었거든요. 그거 다음 달부터는 원래 시세대로 올릴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제 그 말에 모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대체 무슨 말을 들은 건지 모르겠다는 얼굴들이었어요. 그 건물 건물주가 저희 아버지셨거든요. 지금은 저고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사실 이번 일만 잘 넘어가면 그냥 월세 안 내도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네요. 이제는 남들 거니까 재산 정리는 확실하게 해야겠죠. 모두가 입을 떡 벌리고 있는 와중에 시어머니는 도저히 그 말이 믿기지 않는 듯 보였어요. 쟤 정말 미친 거 아니니? 어디서 헛소리를. 헛소린지 아닌지는 나중에 보시면 알겠죠. 그리고 당신은 내가 이혼 서류 준비하면 거기에 도장 찍을 준비나 해. 그러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맞은뺨이 정말 얼얼했어요. 집으로 들어와서 정말 필요한 것들만 바로 가지고 집을 나왔습니다. 사실 남편이 바로 따라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것마저 제 착각이었더군요. 아마 진짠지 아닌지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서 나누고 있었겠죠. 집을 나와 호텔로 갔어요. 남들은 이럴 때 집 나오면 친정에 가서 부모님께 한탄도 하고 편도 들어달라고 하고 그런다던데 저는 그럴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게 다시 한번 실감이 나더군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얼마나 호구 등신처럼 살아왔는지 생각하면 할수록 알겠더군요. 그들 중엔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제 남편까지 말입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자기야, 들어와.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네가 잘못했다고 하면 아, 그래. 다 용서해 줄게. 하고 집에 곱게 들어가려고 그 난리를 피우고 나왔는 줄 아니? 어머님이랑도 잘 이야기했어. 다시는 당신 일 안 시키고 무시도 하지 않으신데. 왜? 내가 돈이 많아서? 그 말이 아니잖아. 그게 어떻게 그 말이 아니야?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나를 그렇게 무시하던 양반이 하루아침에 안 그러겠다고 하는데? 그게 내가 가진 돈 때문이 아니면 뭔데? 그랬더니 남편이 한동안 대답이 없더군요. 그런 말로는 도저히 저를 설득시킬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설사 그렇다고 한들 그건 어머님이고 나랑 당신은 별 문제 없었잖아. 아, 별 문제가 없어? 그건 당신 생각이고 우리가 별 문제가 없긴 뭐가 없어? 어머님 때문 아니면 우리는 잘 지냈잖아. 당신은 방관자야. 뭐? 내가 힘들어하는 거 정말 몰랐어? 몰랐다고 할 수 있어? 몰랐어도 문제지. 같이 사는 부인이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관심조차 없었다는 말이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 당신도 알았잖아. 알면서도 당신 귀찮아서 싫은 소리 하기 싫어서 지금 이대로가 편해서 나 힘든 건 그냥 모른 척한 거잖아. 아니라고 할 수 있어? 아니, 그게 아니고 나는 오늘도 내가 어머님한테 뺨 2대나 맞을 때 당신 뭐 했어? 말리기는커녕 어머님 눈치나 봤지? 내가 오늘 거기서 당신한테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 뼛속까지 와닿더라. 당신한테도 나는 가족이 아니라는 사실이. 그건 어머님 앞이니까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는 거 좋아하네. 그냥 시끄러워지는 게 싫었겠지. 살던 대로 살면 되는데 이제 와서 왜 저러나 싶었겠지. 아니야? 제 말에 아무 대답이 없던 남편이 작게 말하더군요. 내가 다 미안하고 잘못했어.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주라. 어? 아니, 나는 이제 당신이랑 당신 식구들 꼴도 보기 싫어. 그렇게 가진 게 있고 없고를 따져가며 사람 대하는 거 다른 속물 같은 집안에 더 이상 소속되어 있고 싶지도 않고. 그럼 정말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 말에 정말 화가 나더군요. 그럼 여태 제 말을 그냥 하는 소리로 들었다는 거잖아요. 여태 뭐 들었니? 그럼 내가 이혼하겠다는 말도 그냥 홧김에 해본 소리로 들었어? 변호사 통해서 서류 보낼 테니까 도장이나 찍어.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후로 걸려오는 모든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얼마 뒤 변호사님과 상의해 이혼 서류를 보냈습니다. 만약에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시어머니가 저에게 수없이 보내왔던 문자 내용과 여러 정황들은 저에게 상당히 유리한 증거들이라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보낸 날 저녁 남편은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사이에는 크게 문제될 게 없었던 것 같아. 나는 당신과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당신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중간에서 제대로 된 남편 노릇을 하지 못한 건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그러지 않고 당신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할게. 그러니까 우리 이혼만은 하지 말자. 라고 말이죠. 문자를 읽는 내내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 나는 이제 이 남자에게 조금의 애정도 남아있지 않구나 하고 말입니다. 곧장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정말 웃기는 소식 하나를 더 들을 수 있었어요. 혹시 강남에 있는 건물 파실 생각이세요? 아니요. 왜 그러시는데요? 아니, 누가 부동산에 강남 건물에 대해서 물어보고 다닌다면서 요즘 시세가 어떠냐고 자꾸 묻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요. 쎄한 느낌에 알아보니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주변 부동산을 다니면서 제가 가진 재산들에 대해 알아보고 다니셨더라고요. 정말 투명하게 속물인 사람이죠. 한마디 할까 싶었지만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가진 재산을 다 알게 되면 나중에 더 땅을 치고 후회하겠지 라는 생각 말입니다. 이혼 소송장을 접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소식이 남편과 시댁 식구들 사이에 다 전달된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의 병원 월세를 올린다는 소식도 말입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거든요. 좀 만나줄 수 있겠니? 말투부터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전에 저를 대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360도 다른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사실 그 자리에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궁금하긴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어떤 모습으로 저를 대할지 말입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돈으로만 보면 제가 형님보다 수십 배는 더 많았거든요. 나왔니? 일찍 오셨네요. 약속 시간보다 10분 먼저 나갔는데도 시어머니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웃음을 지으며 저를 맞아주더군요. 정말 저에게 그런 웃음을 짓는 건 생전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좀 서둘러 나왔다. 일단 앉으렴. 속이 빤히 보이는 그 행동에 속으로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가 그러고 나가고 나서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 내가 정말 많이 잘못하면서 살았더구나. 네 말처럼 네가 하는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세상엔 당연한 건 없는데 말이야. 이제라도 아셔서 다행이네요. 그래. 네 말처럼 그 일은 네 일이 아닌데 그동안 우리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면서 편하게 지내왔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그래서 나도 나고 큰애도 그렇고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다. 정말 하나도 믿기지 않는 말들 뿐이었지만 어차피 이제는 저랑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에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제 그 반응이 긍정적인 신호라고 받아들이신 것 같더라고요. 대뜸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라 소름이 돋을 뻔했어요. 그 화난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우리가 너 마음 풀릴 때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과하고 반성할 테니까 용서하거라. 제 손을 잡고 있는 시어머니의 손을 빤히 바라보다가 힘을 주어 빼냈어요. 제 그 반응에 놀란 듯 움찔하는 시어머니가 느껴졌습니다. 네, 반성하셨다니 너무 다행이고 앞으로 그러지 말고 잘하세요. 그래, 네가 용서해준다니 너무 저 말고 새로 들이실 며느리한테요. 제가 용서한 줄 알고 반색하던 시어머니가 뒤에 이어지는 말에 멍한 얼굴이 되더군요. 그 얼굴을 보고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무슨
진짜 등신도 아니고 재산이 있다는 사실 하나에 이렇게 태도가 바뀌는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설사 정말로 반성을 하시고 잘못했다 생각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 집안의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다시 들어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살 거였으면 그렇게 나오지도 않았어요. 제 말이 한마디 한마디 이어질 때마다 시어머니 안색이 좋지 않아지는 게 보이더군요. 성격이 워낙 지랄맞은 양반이라 억지로 참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성질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제 뺨을 올려치고 싶었을 거예요. 어머님이 부동산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제 재산 알아보고 다닌다는 거 제가 모를 줄 아셨어요? 아니, 그건 어떻게... 제 말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군요. 그 동네가 소문이 얼마나 빠른데 어머님이 그러고 다니시면 당연히 이야기가 나오죠. 그 건물주가 가진 부동산이 얼만지 그렇게 물어보고 다니셨다면서요? 아니, 그건 나도 궁금해서 그냥. 왜요? 제가 가진 재산이 엄청나 보이니까 이제 와서 아차 싶으세요? 아깝다 싶으세요? 큰며느리 재산은 재산도 아닌데. 그쵸? 제 그 말에 놀란 듯 저를 가만히 보더니 다시 한번 애써 웃더군요. 그건 그냥 어쩌다 물어본 거고 너한테 잘못했다고 하는 건 진심이다. 믿어다오. 어머님 같으면 믿으시겠어요? 어머님 말씀처럼 이미 가지신 것도 많고 제가 얼마를 가졌던 부족함이 없는 집이라 아쉬울 것도 없으시니까 그냥 새 며느리 보셔서 여태 하셨던 것대로 하시면서 사세요. 아니면 저보다 더 돈이 많은 부자 며느리 얻으시던가요. 물론 그건 불가능하겠지만.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어머님이 매번 친절하게 문자로 언제 와서 언제 일하고 가라고 말해주신 덕에 제가 소송을 쉽게 할 수 있게 됐네요. 변호사님이 그게 이혼 사유가 되고도 남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제 재산은 어머님이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니시는 것보다 몇 배는 더 많아요. 그러니까 매일 밤 후회하면서 반성하세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뒤로도 남편의 끝없는 설득과 시어머니와 형님이 번갈아가며 미안하다고 연락해왔지만 대부분 무시하거나 흘려들었어요. 듣기로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저를 반드시 데려오라고 그러셨다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목적은 제가 아니라 제가 가진 돈이었겠지만 말이에요. 월세를 다시 올리고 몇 달을 올린 월세가 들어왔어요. 하지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탓에 아주버님의 병원은 금방 자리를 빼야 했습니다. 듣기로는 동네 작은 병원으로 사이즈를 엄청 줄였다고 하더군요. 능력에 비해 너무 큰 병원을 운영한 게 문제라면 문제였죠 뭐. 시어머니는 제가 가진 재산을 어디서 들었는지 듣고서는 길바닥 한가운데 주저앉아 땅을 쳤다고 하더군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로 땅을 치면서 내 돈, 내 돈 하셨대요. 진짜 웃기죠. 그게 어떻게 자기 돈이에요? 제 돈이죠. 이혼 소송은 저의 승소로 끝났습니다. 넘쳐나는 게 돈이고 그 집에서 뭔가를 더 뜯어내기 위해 감정 소모를 하고 싶지도 않아서 다른 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혹여 나중에 어떤 말 하나라도 나오는 게 싫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보란 듯 그 동네에서 가장 비싼 집을 얻어서 살고 있어요. 마음이 바뀌어서 이 재산을 제가 사치하고 놀고 먹는데 다 쓸 생각은 없지만 말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좋은 곳에 쓰일 수 있게 기부를 할 생각은 늘 가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꿈에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제가 달려가서 안아드리고 울었어요. 너무 죄송하다고 말이죠. 가만히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있던 꿈을 깨고 나니까 어딘가 용서를 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도 가끔 다시 합칠 생각이 없냐는 문자를 보내옵니다. 도저히 제가 가진 돈이 포기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소용없는데 말이죠.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며 혼자 씩씩하게 살아가 보려고요. 그러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다시 이번에는 제대로 된 가족을 만들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겠죠.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저 같은 실수하지 마시길 바래요. 뭐든 있을 때 잘해야 한다는 건 말입니다. 그게 부모님이건 또 며느리건 말이에요. 사람은 살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저 또한 거의 70 가까이 살아온 노인으로서 지금껏 수많은 선택들을 하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어떤 선택은 제 인생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어떤 선택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 인생을 나락으로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저의 선택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게는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그리고 둘째, 셋째 사이의 나이 차이는 어느 정도 나는 편입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갔지만 젊었을 시절 아내와 연애를 했을 때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아내와 결혼을 할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내를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거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만났을 때 저는 너무 젊었고 그 당시 제 또래 젊은이들은 일찍 결혼을 해서 일찍 애를 낳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했지만 저는 반대로 최대한 늦게 결혼해서 늦게 자식을 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린 시절 만났던 아내와 진지한 관계가 되는 것은 아예 생각하지도 못했죠. 이렇게 연애를 하다가 저는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러나 산다는 게 늘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21살에 알게 되었습니다. 나 아무래도 임신한 것 같아. 여느 때처럼 만남을 가지던 아내가 그날따라 유독 쭈뼛거리고 무언가 말을 하고 싶은 기색을 보이면서도 정작 입은 열지 못하길래 왜 그러냐고,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거냐고 물어본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망설이던 아내는 우물쭈물하다가 제게 임신을 한 것 같다는 소식을 알렸죠. 실감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이야기하는 임신이 분명 저와의 아이일 것이라는 건 머리로는 이해했는데 가슴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임신이 이렇게 갑자기? 원래 임신이 이렇게 쉽게 되는 건가? 저는 21살이었지만 당시 아내는 20살이었습니다. 어른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들끼리 임신이라는 큰 문제에 직면하였으니 뭘 어떻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일단 제가 아내의 임신을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은 자명했기 때문에 저는 그날 바로 아내를 데리고 저희 부모님에게 갔습니다. 결혼에 대한 허락을 받으려고 말이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해를 잘 못하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일찍 결혼하는 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아이가 생겼다는 것에 난색을 표현하면서도 늦게 결혼하겠다던 제가 자발적으로 와서는 어떤 여자와 결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니 그 사실은 좋으셨는지 두말할 것 없이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살아봐라. 어쩌면 아이가 생긴 게 하늘이 점 찍어준 운명이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 일단 호기롭게 결혼도 하고 아주 작은 단칸방이지만 함께 살 집도 어찌저찌 부모님 도움을 조금 받아서 얻기는 했지만 실제로 결혼을 하여 부부로서 살아가고 또 가장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책임을 지자고 이렇게 행동하기는 했지만 저는 자유롭고 싶었기 때문에 오로지 집을 위해서 제가 돈을 벌어와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싶었어요. 왜 내가 원치도 않은 결혼을 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영부영 집을 위해서 무언가 하는 듯 하면서도 틈만 나면 밖으로 놀러가기 바빴습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놀며 현실을 잊고자 했죠. 그리고 그 부분은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내도 아마
저와 이렇게 갑자기 애가 생겨서 결혼할 거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 역시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엄마로서 그리고 아내로서의 책임감이 부여된 상황이었고 아마 저만큼 답답하고 자유를 잃은 것 같다는 심경을 느꼈겠죠. 물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저희의 마음 상태는 물론이고 그리고 아내가 아무리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이제 막 성인이 된 어린애들을 회사의 직원으로서 고용을 해주는 경우도 없었습니다. 잡일이나 전전하면서 돈을 모아야 했는데 그 돈으로 저, 아내, 그리고 태어날 아이까지 먹고 산다는 게 너무나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실제로 아이가 태어나고서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애 기저귀는 샀어? 사긴 샀는데 모자라. 아무래도 집에서 천을 키워서 천기저귀를 만들어야 할 것 같아. 애를 키우는데 어쩜 그리 돈이 많이 드는지.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 가고 약 지워야 하는데 그 돈도 한두 푼이 아니고 요즘은 애들을 위해서 좋게 나오는 것들이 많아서 더 많이 들겠지만 제가 젊었을 당시에도 애 키울 때 들어가는 돈이 정말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특히 저랑 아내처럼 아무 능력이 없어서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인 부부는 더더욱 그랬죠. 저도 아내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비록 예상치 못한 결혼이라고 할지언정 저와 아내는 서로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힘들어도 간간히 웃으며 농담을 하고 그냥 정상적으로 원해서 결혼한 신혼부부처럼 알콩달콩한 시간을 보내는 때도 있었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저와 아내 모두 웃음을 잃어갔습니다. 이야기할 힘도 없고 하루 종일 일자리를 구하러 돌아다니다가 저는 집에 와서 지쳐서 쓰러지는 게 일반적이었고 아내는 아내대로 서툰 솜씨로 아이를 돌보느라 바빴습니다.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어떻게든 버텨보겠다고 1년, 2년 열심히 살아봤지만 아이가 4살이 되었을 때는 정말로 가진 돈도 다 떨어졌고 당장 애는커녕 저희 먹고 살 밥 한 끼도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에 저는 한참 고민하다가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애 고아원으로 보내자. 일반적인 부모였다면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낳은 자식을 책임지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몇 년간 아이랑 함께하며 당연히 내 애라는 생각에 정은 들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이 아이가 저와 아내 모두 예상하지 못하게 생긴 아이이기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아주 작은 원망도 없지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로서는 자격 실격이었죠. 아내는 제 말이 무척이나 충격적인 모양이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애를 고아원을 보내자고 해? 나도 생각 많이 해봤어. 우리가 적게나마 여유가 있었으면 나도 그렇게 이야기 안 했을 거야. 하지만 지금 현실을 봐. 당장 일도 제대로 안 구해지는데 어떻게 새 식구가 살아갈 거야. 차라리 이렇게 부모한테 제대로 된 관리도 받지 못하면서 클 바에는 고아원에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몇 날 며칠 계속된 저의 설득에 결국 아내도 넘어왔습니다. 그나마 저보다 아이에 대한 책임감이 더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아이를 보내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제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은연중에 인정하고 있었을 거예요. 사실 저희는 아이가 없었다면 저희 둘이 사는 것은 그렇게까지 부담이 있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버는 돈의 대부분이 아이에게 들어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허덕이는 악순환이 반복되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아이의 4살 생일 전날 고아원에 아이를 맡겼습니다. 그렇게 맡기면서 제가 처음 느꼈던 감정은 후련함이었어요. 물론 미안함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도 아직 철이 없던 저는 아이를 그렇게 부모 손에서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보다는
당장 내가 아이에게서 벗어나서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런 자유로움은 제게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게 해주더군요. 그 뒤에 저는 아내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작은 사업을 하나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잡일이나 전전해서는 절대 돈을 많이 벌 수 없을 거라는 위기감 때문이었어요.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일단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이 컸습니다. 아내는 걱정이 있었지만 제가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자기도 도와주겠다면서 저를 보조해 주었어요. 일에 집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가 고아원에 맡긴 첫째 아들 역시 잊혀져 갔죠. 그렇게 약 8년, 삽시간에 대박이 터진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성장해 나갔던 제 사업은 8년째가 되는 해에 이제 완전히 안정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반이 탄탄하게 잡혀서 저는 이제 부자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재산을 쌓았습니다. 밥 한 끼 먹을 돈이 없어서 굶었던 과거가 언제냐는 듯 이제는 어지간히 비싼 음식을 먹어도 재산에는 타격 하나 없을 정도였고 저와 아내는 비싼 옷, 비싼 물건들을 사서 그동안 즐기지 못했던 여유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이야기하더군요. 우리 이제 잘 사는데 고아원에 맡겼던 우리 아들 데려와도 되지 않을까? 아들을 아이에 잊고 있었던 저와 달리 아내는 그 바쁜 와중에도 아이 생각이 문득문득 났나 봅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조금 더 상황을 봐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비록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들기는 했지만 사업이라는 것이 하룻밤 사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넉넉하게 돈을 모아둔 뒤에 아이를 데려와야 한다고 생각했죠.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야. 만약에 아이 데려왔는데 갑작스럽게 사업이 또 안 좋게 흘러가서 또 돈이 없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때 가서 다시 애를 고아원에 맡길 순 없잖아. 조금만 더 지켜보자. 지켜보자는 시기가 1년, 2년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저는 아내와의 사이에서 두 자식을 더 낳았어요. 제가 35, 아내가 34일 때의 일입니다. 이런 말조차 변명이겠지만 자식이 둘이 더 생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려운 시절 낳았던 첫째를 등한시하게 되더군요. 그때 낳았던 첫째는 제가 원치 않게 생겼던 아이였고 뒤늦게 낳은 둘째와 셋째는 저와 아내가 모두 아이를 낳고 싶다고 생각을 했을 때 생긴 아이라 그런지 첫째와는 다르게 둘째, 셋째는 정말 진정으로 내 자식이라는 생각에 정도 많이 가고 그랬습니다. 정말 천인공노할 일이지만 당시 저는 첫째 생각을 하면서도 첫째를 다시 집으로 데려오겠다는 판단은 하지 않았어요. 나이를 먹었음에도 아직 철이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어차피 우리랑 산 지도 오래됐는데 고아원 생활에 더 익숙해지지 않았을까? 사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아무리 고아원에서 오래 살았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된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것과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때 저는 그랬어요. 생각해보면 일도 계속 잘 되고 있고 모아둔 돈도 많았고 첫째를 데려오지 않을 이유가 없었는데 저는 그냥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제가 첫째를 데려오지 않은 것에 대해 변명거리, 위안거리를 혼자 스스로 생각해내고 그래, 걔는 그냥 거기 있는 게 더 행복할 거야 라면서 현실을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중간중간 이제는 첫째를 데려와도 되지 않겠냐며 제게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아내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제게 자식이라고 할 애들은 둘째와 셋째뿐이었어요. 그런 제 의지가 명확히 드러났는지 나중에 가서는 아내도 첫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죠. 저는 둘째와 셋째에게 제가 받지 못했던 모든 좋은 것들을 전부 안겨줬습니다. 원하는 만큼 공부도 시켜줬고 먹는 것, 입는 것에 있어서 부족함 하나 없게 했어요.
혹시나 바라는 게 있으면 그때그때 이야기하라고도 했고, 그럴 때마다 저는 거리낌 없이 돈을 써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둘째와 셋째가 다 커서 자기 남편이랑 아내를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볼 때까지 키워냈습니다. 젊었던 저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쭈글쭈글한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지만, 그럼에도 내 자식들이 이렇게 장성하여 가정을 꾸리고 즐겁게 살아간다는 것을 보는 게 너무나 뿌듯해서 나이가 든 것에 대한 슬픔 따위는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함께 나이가 든 아내와 매일같이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65이 되었을 때 그 전부터 몸이 아팠던 아내는 매일같이 아파하다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병원에서도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내가 곧 내 곁을 떠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내 장례식을 마치고 저는 아내 유품을 정리하며 방을 청소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자주 쓰는 가계부 노트에서 종이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아내의 유서 아닌 유서였죠. 이걸 본다면 난 정말 하늘나라에 가 있겠네요. 여보, 그동안 나랑 함께 살아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아내로서 제대로 당신을 보조한 것도 없는데 참 고맙고 미안하네요. 내가 없어도 착하게 자란 우리 자식들이 당신을 잘 돌봐줄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일부러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 같아 이야기 안 했지만, 이제 난 곧 떠날 테니까 그 전에 꼭 당신에게 한마디만 해두고 싶어요. 우리 첫째 잊지 말아줘요, 여보. 나 역시 확신이 없어서 첫째를 데려오지 않겠다는 당신의 말에 고개를 주워거렸지만, 다 늙어서 생각해보니 그만큼 미련한 생각도 없더라고요. 어려웠어도 원하지 않았던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엔 우리 자식인데. 요즘 자꾸 꿈에 첫째가 나와요. 첫째는 내 꿈에서 매일 울기만 해요. 부모 손을 떠나서 고아원에서 자란 첫째가 힘들게 어른이 된 것은 아닐지 너무나 걱정이 돼요. 어쩌면 당신은 지금도 우리 첫째에 대해 그리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당신 안에 죽기 전 마지막 소원이라고 생각하고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제 부탁을 들어주었으면 해요. 우리 첫째, 이제 와서 다시 데려와서 자식으로 삼아달라고는 말하지 않을게요. 그건 당신도 물론이지만 이미 우리 없이 오랜 시간 살아온 첫째에게도 마냥 반가운 일만은 아닐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 첫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고 만약 어렵게 살고 있다면 당신이 부디 도와줬으면 해요. 나는 내 첫째한테 지은 죄를 갚지 못해서 하늘에 가면 지옥에 가겠지만, 당신은 살아있을 때 조금씩이라도 첫째에게 지은 죄를 갚아나가길 바라요. 아무리 우리가 여러 변명과 핑계를 대며 스스로 위안하려고 해도 자식을 버렸다는 건 부모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큰 죄니까요. 아내가 진심 어리게 적은 유서를 보니 저도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잊고 있었던, 어쩌면 제가 일부러 잊으려고 했던 걸지도 몰랐던 첫째에 대한 고민과 저조차도 무어라 단정 지을 수 없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일렁였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모든 일상에 여유가 생겼다고 판단이 들어서 그런 걸까요? 참 양심 없게도 저는 그 나이가 되어서야 첫째에게 했던 제 행동이 너무나 가혹한 행위였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상하게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제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제 이런 모습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흘린 눈물은 마치 그간 제가 외면해왔던 죗값을 치르려는 듯이 계속해서 제 뺨을 적셨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서 다음날 저는 첫째 행방을 찾기 위해서 수소문을 했습니다. 둘째와 셋째에게는 첫째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오롯이 제가 찾아야 했어요. 한참 둘째와 셋째를 키우면서 첫째가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연락이 끊긴 첫째에 대해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을 들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저는 얼마 안가 아들의 행방을 알 수 있었죠. 하지만 기껏 찾은 첫째 아들의 마지막 행방은 저를 차디찬 땅굴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네가 납골 땅에 있어? 아이고, 아이고, 내가 나쁜 놈이다. 내가 나쁜 놈이야.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빨리 너를 찾을걸. 아휴. 납골당이었습니다. 그것도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었죠. 믿을 수 없는 결과에 저는 제대로 정신도 차리지 못한 상태로 아들이 있다는 납골당에 찾아갔고 그곳에서 익숙한 아들의 이름 석자와 아들의 사진을 보고서 정말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납골당에는 어른이 된 아들의 사진과 어릴 적의 아들 사진이 같이 있었는데 어른이 된 사진에서도 어릴 때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까 더욱더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말 무슨 생각으로 버스를 타고 집까지 향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내가 키운 자식들은 살면서 고생 한 번 안 하고 늘 부족함 없이 키워서 행복하게 성인이 되어 자기 가족까지 꾸렸는데 내가 버린 아들은 사랑 한 번 받지 못하고 커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구나. 집에 가서도 계속해서 첫째를 생각했습니다. 이미 이뤄질 수 없는 일이지만 자꾸 가정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더 일찍 첫째 아들을 찾았으면 어땠을까? 아니, 그냥 애초에 첫째를 그렇게 버리지 말고 힘들어도 끌어안고 내 자식처럼 생각하며 키웠으면 어땠을까? 이제는 다 지난 일이고 그런 가정을 해봤자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매일매일 끊임없이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첫째 아들이 이렇게 허망하게 떠난 것에 제가 미쳐버릴 것만 같았어요. 내 아들, 다른 가족은 없었을까? 그러다 문득 제 아들이 그 나이까지 홀로 살아오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이 살면서 친하게 지냈던 지인들을 포함해 아들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게는 아직 초등학생인 어린 딸과 아들과 비슷한 나이의 아내가 있었던 거예요. 혹시나 싶은 마음에 했던 조사이긴 하지만 내심 아들에게 다른 가족이 있었다면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확신했던 저에게는 충격에 충격을 거듭한 일이었습니다. 대체 내 아들은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들었길래 아내와 딸이 있는데도 그런 선택을 해야 했던 걸까?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아주 어렴풋한 기억 속에 첫째는 어린 나이에도 부모를 생각할 줄 아는 애였어요. 저희 집이 가난했다는 것을 아이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흔한 반찬 투정 한번 부리지 않았고 간식을 사달라고 떼를 쓴 적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너무나 당연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 문득 돌이켜보니까 그 어린아이가 그때도 저희 눈치를 보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더군요. 분명 그런 착한 심성으로 자라났으니
자기 딸과 아내에게도 좋은 아버지이자 남편이었을 텐데 그런 딸과 아내를 두고 홀로 떠나는 것을 선택한 아들의 심정이 어땠을지 저로서는 상상도 가지 않았습니다. 첫째 생각에 너무나 힘들었지만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존재 자체도 몰랐을 며느리를 찾아갔어요. 물론 제가 아들의 아버지임을 밝힐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아내의 유언은 첫째가 힘들게 살고 있다면 도와달라는 거였는데 제가 도와줘야 할 첫째는 죽었으니 그런 첫째가 남기고 간 며느리와 손녀라도 제가 지원해주는 것이 최소한의 인간된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누구세요? 직접 며느리와 손녀 얼굴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서 순간 아무 말도 못할 뻔했습니다. 30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낡은 빌라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날 맞이한 며느리의 모습을 보니 이 모습도 결국은 나 때문이구나라는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날 쳐다보고 있는 손녀의 얼굴을 보니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녀를 처음 보았지만 왠지 나에게 할아버지 왔냐고 물어볼 것만 같았어요. 핏줄은 어디서든 끌리는 법이라는데 정말 그 말이 맞기라도 한 듯이 끌리더군요. 내가 너의 친할아버지다 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저 같은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애써 흘러나오려는 눈물을 거두고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남편분한테 도움을 많이 받은 노인입니다. 은혜를 갚고 싶었는데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어 이렇게 아내 되시는 분에게나마 은혜를 갚고자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현금으로 미리 뽑아둔 1억을 건네주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은 받을 수 없다며 거절하는 며느리에게 억지로 1억을 쥐어주고 돌아오는 길. 하도 많이 울어서 이제는 눈물이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아들 생각이 나서 저는 가슴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연을 정리해서 보내게 된 것도 혼자 품고 있기에는 죄책감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천륜을 저버린 저를 욕하시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보다 훨씬 어린아이가 힘들 건 생각도 못하고 오로지 나 살자고 그런 선택을 한 저. 분명 지옥에 떨어지겠죠. 하지만 지옥에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먼저 간 첫째가 저 같은 나쁜 아비 만나서 너무 고생한 게 미안한 마음뿐이에요. 첫째는 천국에 가 있겠죠. 언젠가 제가 죽어서 하늘에서라도 한번 만날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꼭 첫째에게 너무나 미안했다고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이런저런 이유로 차별을 당할 때도 있지만 저는 가급적 그런 일에 끼지 않으려고 열심히 살아왔어요. 학력이나 집안 형편이 격차가 있다곤 하지만 그런 건 끝도 없이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가난한 사람들끼리도 그 안에서 격차 싸움을 어떻게든 하려고 하고 중간층의 사람들도 상류층의 사람들도 얼마나 급을 나누고 싶어 하는지 저는 그런 흐름이 진심으로 싫어요. 누구나 이걸 당하는 걸 싫어하면서도 다들 무의식 중에 잘 행하고들 살더군요. 학교 다닐 때나 겪어봤지 잘하면서는 다들 눈치껏 이런 일들은 안 하려고 하니까 비교적 자유롭긴 했는데요. 제가 결혼할 무렵이 되었을 때 좀 힘든 일을 겪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제가 해오던 일에서 완전히 전공을 바꾼 케이스라 그때도 집에서 말이 많고 저 역시 참 머리가 아프긴 했어요. 기존에 해왔던 경제 관련된 전공은 다 무시하고 멀쩡하게 회사나 들어갈 것이지 왜 운영 같은 걸 하려고 하냐며 욕도 많이 먹었더랬죠.
하지만 지인 중에 간호학원을 운영하는 분이 있었기에 그쪽에 자문을 구하게 되었어요. 친구들 몇몇도 간호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쪽 일을 좀 잘 알고 싶었던 거로 일단 경험이나 한번 해보고서 결정하자는 생각이 들었죠. 나름 친구들이나 이쪽 지인들로부터 도움을 얻어 어렵게 다시 진로를 바꾸게 되었고 늦지도 빠르지도 않은 나이에 병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이때도 중간에 그냥 다 그만둘까 하는데도 몇 번 찾아오긴 했죠.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 나름 젊은 나이 때 제 앞길을 어느 정도 생각해놔야 할 것 같아서 신중하게 선택을 한 것이랍니다. 가족들은 일단 제가 결정을 했으니 응원해 주었고 저는 그렇게 한 병원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병원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는 건물에 같이 모여 있는 곳이었는데 안에 이비인후과도 있고 안과도 있고 제가 근무했던 곳은 내과였죠. 일을 하는 동안 특별히 힘든 것은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처음 근무를 하면서 적응할 것들이 무척 많았기 때문에 저는 꽤 고생했어요. 좀 더 빠릿하고 어린 나이에 일찍 이쪽 길로 들어올 것을 약간 후회하기도 했답니다. 제 나이가 어느새 30대 중반이 되었으니까요. 늦게 준비한 것 치고 시간이 많이 걸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방향을 틀고 고민하면서 너무 허비한 것 같아서요. 그런 와중에 저희 부모님은 혼기를 놓친 게 아니냐며 진짜 결혼할 생각이 있기는 한 거냐고 매번 걱정을 해오셨어요. 아직 제대로 취업도 하기 전에 이런 고민까지 등에 떠안고 있으니 보통 부담스러운 게 아니었죠. 결국 저도 적당한 나이가 되었다 싶어 그쯤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독립하게 되었답니다. 작은 원룸을 얻어 나오게 되었고 병원까지 출퇴근이 쉬운 곳으로 자리를 잡아두니 여러모로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동안은 정말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보내게 되었는데 차차 일이 익숙해지고 나니까 어느 정도 흐름이 보이게 되었어요. 그동안은 거의 1년이 넘어가도록 친구들도 제대로 만나지 않고 첫 직장인 병원에만 집중을 했던 것이죠. 당시 저희 병원 의사 선생님은 두 분이 계셨는데 원장님으로 계시는 분들은 보통 나이가 많고 대부분 기혼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동료 간호사 말로는 우리 원장님이 아직 결혼을 안 했다는 거예요. 뭐 꼭 하라는 법은 없지만 제가 볼 때는 드문 케이스 같아서 좀 신기했었거든요. 나이는 저랑 그리 많이 차이도 나지 않아 보였으니까요. 그냥 공부만 하고 일만 하다가 결혼을 못 하신 케이스인 것 같았어요. 한때 따로 불러서 뭔가 지시를 할 때도 있고 회식 자리에서도 끝나고 데려다 주신 적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너무 무뎌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한동안 긴장도가 너무 올라가서 그랬는지 그게 저한테 호감이 있어서 그런 줄 전혀 몰랐지 뭐예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하기 힘들기도 했던 건 저 말고 다른 간호사들을 다 같이 태우고 데려다 주셨고 같이 간식을 나눠주고 하시니 그런 생각을 어찌하겠어요. 저뿐 아니라 다들 조금도 생각지 못했는데 어느 날 저한테 따로 전화하시더니 떠듬떠듬 어색하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끝나고 시간이 있냐고 말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당연히 일 때문인 줄 알고 약간 긴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무렵쯤 잠깐 쉴 생각도 하고 있었고 말이에요. 기껏 취직을 해서 적응을 다 해놓고 왜 그만두려고 했냐면 당시 엄마가 약간의 사고를 당하셔서 무릎을 다치게 되셨는데 혼자 움직이기가 힘드신 상태였거든요. 저는 외동딸이라 저 아니면 돌봐줄 사람도 없고 해서 몇 달간은 쉬는 게 맞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말도 원장님께 해두었고 저녁 시간에 잠깐 따로 보자는 말씀을 퇴직 관련해서 할 말이 있으신 걸로 받아들였죠. 그런데 제 생각과 전혀 다른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꼭 그만둬야겠냐, 쉬었다가 다시 나오면 안 되겠냐 하는 말씀을 하시길래 여기 일손이 그렇게 부족할 만한 곳도 아닌데 왜 이러나 싶었어요. 그게 현주 씨는 이때부터 표정이 뭔가 좀 이상했는데 양손을 깍지 끼고 얼굴을 푹 숙이더니 말을 계속 잇지 못하시는 거예요.
왠지 불안한 예감도 들고 이 분위기가 대체 뭔가 싶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응시만 하고 있었더랬죠. 그런데 다시 한숨을 폭 들이쉬는 원장님은 잠깐 옆을 보더니 다시 저랑 눈이 마주치자 또 고개를 돌리고 입을 다무시더군요. 지금 당장 그만두라는 얘기도 그렇다고 계속 나오라는 얘기도 아니면 뭘 어떻게 하자는 건가 싶었죠. 평소 말이 많은 분도 아니고 대화를 잘 해본 적도 없고 일적으로만 대하던 분을 이렇게 독대하려고 하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후에 겨우 입에서 꺼내진 말은 저를 정말 놀라게 했답니다. 현주 씨는 그 남자친구가 있나요? 아니, 있겠지만, 있으면 안 되는, 아, 저기,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으셨던 건지 계속 횡설수설 하시는데 이쯤부터 저는 왠지 모를 의중을 눈치채게 되었죠. 혹시 나한테 이성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 건가?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고 그게 아니건 맞건 간에 대답은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은 했고요. 아니요, 없어요. 연애 안 한 지 꽤 됐죠. 그랬더니 다시 제 눈을 바라보시더니 또 고개를 돌리면서 중얼거리시더라고요. 없구나. 없네요. 아, 그쵸? 이 말이 왜 그렇게 웃기게 들리던지 저도 모르게 그만 터져서 막 웃고 말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원장님은 저랑 8살 차이였더라고요. 왜 장가를 못 간 건가 했지만 다들 약간 탈모도 있고 너무 숫기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들 유추를 했었어요. 저도 그런 말을 듣고 있을 때만 해도 원장님을 전혀 남자로서 의식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전에 없이 얼굴을 붉히면서 눈도 제대로 못 보고 침을 꿀꺽 삼키며 말하는 모습이 왜 그렇게 귀여워 보였던 걸까요? 제가 연애를 쉰 지 오래되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일단 나름 집에 중대한 일이 있는 상황에 갑자기 이렇게 들어온 반응에 긴장이 풀려버리더라고요. 그날 하루방 마냥 굳은 채로 말을 퍼즐처럼 이어나가는 원장님을 대신해 제가 마치 스무고개를 하듯 답을 끌어내어 억지 고백인지 뭔지 모를 것을 받게 되었어요. 본인의 말로는 처음 제가 면접을 봤을 때부터 호감이 있었다고 하고 마음이 있었는데 내색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그만둬야 한다는 말을 듣고 나니 그때 어렵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정황을 다 알고 나니까 그간 일하면서 봐왔던 원장님의 모습들이 하나씩 주마등처럼 스쳐가더군요. 늘 과묵하게 환자를 잘 봐주고 간호사들에게도 썩 나쁘지 않은 평을 받고 있는 분이었어요. 다만 개인적으로 접점은 거의 없었고요. 그런 원장님이 대뜸 저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갖고 있다며 고백을 해오니 당황스러웠지만 싫지는 않더라고요. 어차피 그만두는 입장이라 이후로 만남을 갖는 건 크게 부담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후로 원장님과 남녀 사이가 되어 따로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사복으로 밖에서 만나니까 기분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외모적으로 제 눈길을 딱히 끌만한 인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키도 제법 크고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저에게 무척 수줍어하면서 말을 고르는 모습은 좀 귀엽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일을 할 때에는 참으로 딱딱한 말들만 나눴고 농담 한 번 해본 적 없는데 사적인 관계가 되어 사적인 얘기를 나누다 보니 왠지 모를 매력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1년 정도 교제를 하고 저희 엄마도 무릎이 많이 회복이 되셨는데요. 그쯤 되어 이 사람이 저에게 대뜸 프로포즈를 해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기 나이도 많이 늦었고 집에서 결혼에 대한 압박이 이모저모로 많기는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것만으로 인해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저랑 계속 오래도록 양가 허락하에 같이 있고 싶다더군요. 이런 프로포즈조차 참 소탈하게 해오는 바람에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는 결혼 쪽으로 화제를 넘겨가게 되었어요. 저희 엄마 아빠도 제가 이 내용을 말했더니 언제 연애를 하고 있었냐며 엄청나게 놀라시더라고요. 어머 세상에, 일만 그렇게 들이파더니 언제 남자를 만나고 있었어? 병원 원장이라고?
아유, 너는 왜 그런 말을 이제 하는 거야? 아유, 갑자기 결혼 준비를 하게 됐네, 내 참. 아, 그래도 이거 완전 경사 아니니? 나는 너 평생 시집 안 갈 줄 알았다, 얘. 엄마 아빠는 놀라긴 엄청 놀라셨지만 어쨌건 기쁨의 의미로 좋아하신 것이었고 저도 혼자 사는 집을 정리하는 쪽으로 가게 되었어요. 만난 지 2달쯤 되었을 때부터 이 사람은 저에게 단순 연애가 아닌 결혼을 생각하고 만나고 있음을 은근 어필했어요. 처음 만나서 한동안은 약간 어색한 시간들을 쭈뼛쭈뼛 보냈지만 이런 분위기를 못 참는 제가 다시 밝게 얘기를 하고 웃겨주기도 했더니 나름 그런 것들이 무척 좋았던 모양이에요. 나는 현주랑 있으면 너무 마음이 편해. 어떻게든 빨리 같이 살고 싶어. 당시 이 사람은 부모님과 살고 있었는데 이미 집에 제 얘기를 다 해놓았던 모양이에요. 그때 서로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차근차근 알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위로 형이 2명이 있는데 2분 다 의사였더라고요. 게다가 부인분들까지 모두 의사라지 뭡니까? 제가 그 병원에서 일할 땐 이런 사정까진 몰랐는데 같은 건물 안에 있는 이비인후과와 안과 모두 다 형님들이 계시는 곳이었나 봐요. 그 외에도 촘촘하게 치과며 피부과며 병원들이 질비하게 올라가 있는 건물이긴 했지만 그런 부분까지는 정말 상상을 못했었답니다. 나만 혼자 장가를 안 가서 부모님이나 형들이나 형수님이나 다들 걱정이 많았어. 그런데 난 그렇게 초조하진 않았어. 아마 현주를 만날 걸 알아서 그랬나 봐. 이쯤부터는 이런 능글맞은 농담을 하기도 하고 그만큼 서로가 짧은 기간 사이 많이 편해졌음을 느끼게 되더군요. 그렇게 해서 양가의 결혼 관련에 알리게 되었고 1년 안쪽으로 상견례와 결혼식까지 어느 정도 스케줄을 잡아두게 되었답니다. 저도 얘기를 들은 이후 문득 가족 구성이라든지 이런 게 궁금하긴 했는데 예비 남편이 먼저 알아서 말을 꺼내더라고요. 저기 우리 형들이랑 형수님들이랑 따로 자리 잡아서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우리 형제들 다들 무뚝뚝한 편이라 별 말들이 없긴 한데 그래도 형제랍시고 가끔씩 만나서 밥들 먹을 때가 있거든. 뭐 형수님들이 오는 일은 거의 없지만 이제 현주를 소개시키고 싶어서 그래. 한 번은 봐야 하지 않겠어? 생각해보니 어쩌면 이 건물 안에서 오며 가며 얼굴을 마주한 적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상견례 하면서 그때 딱 처음 보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저도 궁금했기 때문에 얼른 오케이를 했어요. 다들 이렇게 부인들까지 짱짱하게 의사인 집안에 나만 혼자 다른 케이스인 것 같아 조금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이내 금방 생각을 털어냈죠.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생각하고 있다 보면 인생이 너무 피곤해질 것 같았거든요. 다 내가 선택한 인생이고 그런 나를 좋다고 말해준 사람이 있어 같이 살겠다고 결심했는데 괜히 내가 일순간 약간 주춤했던 게 아닐까 싶었어요. 다시 마음을 개운하게 먹고 만나는 날 나름 꽤 외모에 신경을 쓰고 나가게 되었답니다. 남편 역시 저보고 평소보다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다며 예쁘다고 칭찬해주기도 했고요. 사실 초면에 밥 먹는 게 너무 어색하고 불편하긴 한데 남자들은 왜 그렇게 밥이 우선인 건지 일단 한정식 집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거기서 밥도 먹고 간단하게 차까지 마시고 난 뒤 헤어지자는 거였고요. 그리하여 예비 아주버님과 동서분들까지 다 마주하게 되었고 마치 이게 상견례 자리인 양 나란히 일어서서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보니까 큰아주버님은 확실히 건물을 오가면서 얼굴을 봤던 것 같기도 한데 둘째 아주버님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건물이 층수도 많고 규모도 넓은 편이니 여기 사람들 얼굴을 다 알긴 힘들 거고요. 그런데 예비 동서분들은 신기하게도 2분 다 낯이 익었어요. 왜냐하면 건물 1층에 카페가 하나 있는데 여기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아침 출근길에 커피를 많이 사가기도 하고 종종 이용하다 보니 오며 가며 낯이 익었던 거죠.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했고 마무리까지 잘했어요. 두 분 다 40대 후반 정도로 보였는데 인상도 깔끔하시고 다들 그 나이답지 않게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미인이라고 칭찬도 해주시고 가볍게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좋은 분위기로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훈훈하게 마무리를 짓고 각자 헤어졌고 저와 남편은 결혼 계획을 앞두고 또 얘기하느라 한창 바빴답니다. 아무래도 제가 쉬고 있는 입장이라 그런지 준비할 게 좀 더 많을 줄 알았는데 그게 한쪽으로만 쏠리지 않게 남편이 균형을 잘 잡아주었죠. 이미 신혼집도 해결됐고 저도 제가 살던 집을 정리하면서 필요한 혼수들을 거진 다 구매를 끝내둔 상태였고요. 결혼식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만 신혼집은 좀 더 빨리 들어가게 될 계획이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마흔이 다 되어가는 딸 독립시킬 때는 시원하다 하셨으면서 결혼한다고 하니 뭐가 그렇게 애틋하고 아쉬우셨는지 결혼식 날 당일 전까지는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시더군요. 좀 갸우뚱하긴 했지만 한편으론 저 역시 왠지 모를 아쉬움이 생겨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병원에서도 가까운 위치로 신혼집을 얻었고 저희 부모님 집 역시 가까운 편이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교통편은 참 편하고 좋더라고요. 이렇게 일이 편하게 흘러가니 특별하게 걱정할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너무 방심을 했던 걸까요? 한번 걱정을 했다가 잠깐 내려놓았던 부분이 저도 모르는 곳에서 골마 올라서 터져버리게 되었더군요. 저는 이 무렵까지 딱히 연락을 하지 않았던 이전 병원 동료분들에게 사실 이러이러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게 되었어요. 한 병원에서 같이 일하던 사이였는데 그 병원 원장님과 결혼하게 되는 것이었으니 특별히 친분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해도 알릴 필요가 있었죠. 다들 엄청 놀라겠다 싶긴 했는데 역시나 무지막지하게들 놀라셨고 그래도 축하를 해주시니까 감사하더군요. 새삼 이분들의 신기해하는 반응을 보니까 저도 어쩌다 이렇게 일이 빠르게 진행된 건지 놀라울 따름이었죠. 결혼 얘기도 알렸고 간만에 다들 얼굴도 뵙고 싶기도 하고 괜히 들러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아침 일찍 건물 1층 카페에 들러 커피와 빵 종류를 잔뜩 사서 간식으로 준비해 갈 예정이었답니다. 일찍 가서 먼저 제가 마실 것을 고르고 있는데 거기서 낯이 익은 분들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바로 예비 동서분들, 큰 동서와 작은 동서였는데요. 이미 인사도 했고 또 이렇게 서로 관계가 생기고 난 뒤에 만나 뵈니까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쁘게 인사를 했는데 어째 그때 한정식 집에서 뵙고 인사했을 때랑 온도차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네. 인사는 인사인데 뭔가 밀어내려는 듯한 대충 하는 인사더군요. 저도 괜히 머쓱해져서 제가 하려던 주문에 잠깐 집중을 했는데요. 그러고 서서 기다리는 동안 두 동서들은 뒤에 있는 좌석쯤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앞에 커피 기계에 선명하게 그 모습이 비치길래 저도 모르게 괜히 의식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존재감을 느꼈으면 충분한 건데 그 둘이 하는 말이 저에게 너무나 잘 들려서 참 고역이었어요. 솔직히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사람을 세워놓고 그 뒤에서 해야 되는 뒷담은 진짜 어릴 적 학교 다니며 친구들과 싸울 때 이후로 너무 오랜만이더군요.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 같이 있는데도 본인들이 입에 올려대는 화제의 당사자인 제가 기가 죽어서 뒤를 못 돌아볼 정도로 세게 말을 해댔어요. 이전에 한정식 집에서 세상 둘도 없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어가며 편히 있으라고 다정하게 대해주던 모습들은 가식 그 자체였나 봅니다. 진짜 어이가 없어. 서방님도 그럴 거면 그간 선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그때나 좀 나가시던가. 다 늙어가지고 뭔 간호사랑 결혼을 한다는 거야, 급떨어지게. 우리 친정엄마도 듣고 기겁을 하시더라고. 아우, 형님네는 진짜 경악하실 만도 하잖아요. 친정오빠까지 다 의사신데 집안에 간호사 데릴 일이 뭐가 있어요? 대뜸 시댁에 간호사 동서 볼 생각하니까 어이가 없을 수밖에요. 아휴, 저는
대체 어떻게 서방님을 구워 삶은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뭐 나이가 한 띠동갑은 되나 했더니 그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아휴, 하여간 우리 서방님도 어지간히 쑥맥이신데 그래도 용케 장가를 가시긴 하네요. 그걸로 어머님은 위안을 삼으시겠죠? 말 하나하나 어찌나 기분이 나쁘던지 누가 보면 저와 예비 동서들 셋이 모르는 사이인 줄 알 거예요. 이렇게 당사자를 앞에 세워놓고 다 발가벗겨 놓듯 하는 뒷담이란 정말 끔찍하게 느껴지더군요. 웬만하면 저도 멘탈 탄탄하게 붙들고 생활하는 편이고 남 말 신경 잘 안 쓰려고 하는 편이에요. 적어도 제가 있는 줄 모르는 듯한 자리에서 떠들어댄 말이라면 기꺼이 저는 품을 수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어쩜 저렇게 저를 앞에 세워둔 채로 몇 걸음 안 움직이는 거리에 앉아서 위아래로 저를 훑어내려보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때 저는 괜히 숨을 들이마시는 것조차도 갑갑해서 참게 되더라고요. 제 앞으로 커피가 나오면 바로 나가버릴 작정이었는데 하필 이때 많은 양을 주문해서 나오느라 시간도 좀 걸리고 뒤에 동서들도 병원 비워놓고 여유 부리며 안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불편하고 지옥 같은 시간이 쭉 이어지던 와중에 안쪽 복도를 지나가는 낯익은 얼굴이 갑자기 보였어요. 저는 무의식 중에 놀라서 그쪽을 봤고 재빠르게 불러서 아는 체를 했어요. 아빠! 아빠, 여기요, 여기. 아빠가 이날 건물에 볼 일이 있으셔서 잠깐 나오신 건지 저와 마주치니 놀란 눈을 하시더군요. 그러시더니 이내 웃으시며 카페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무슨 일이야? 이 커피들은 다 웬 거니? 말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빠가 동서들 쪽을 보면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순간 저도 움찔하긴 했는데 생각해보니 저희 아빠와 동서들, 이 양쪽 간에 안면은 분명히 있겠더라고요. 동서들도 그 자리에서 쭈뼛거리며 일어나더니 저희 아빠와 저를 계속 쳐다보면서 좀 당황스러워했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저희 아빠가 여기 건물 주인이신지라 여기에 2층과 3층에서 병원을 하고 있는 동서들은 오며 가며 아마 낯은 많이 익었을 거예요. 제가 따로 예비 신랑네 형제들과 만남을 가졌다는 말은 안 했지만 그래도 예비 아주버님이나 동서들도 다 이 건물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니 누군지 알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그걸 기억하고 있으셔서 인사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원래 아는 얼굴이라서 인사를 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빠는 제 옆으로 오셔서 제가 잔뜩 산 커피들과 빵들을 같이 들어주셨고 그 길로 그냥 저는 올라가게 되었답니다. 이게 뭔가 영향이 있었던 건지 이후로 금방 이 얘기가 남편의 귀에 들어갔더라고요. 아주버님들이 놀라서 남편에게 연락을 했었나 봐요. 예비 장인어른이 여기 건물주였냐면서 왜 말을 안 했었냐고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는 저 역시 남편에게 하지 않았던 터라 서로 어안이 벙벙했나 보더군요. 저는 원래 부모님 건물에 있는 상가들 중 계약이 곧 만료될 곳에 간호학원을 차리려고 했어요. 이 건물 말고 작은 건물이 근처에 하나 더 있거든요. 여기가 가장 위치가 좋다 보니 병원들이 들어와 있기는 한데 제 계획은 좀 더 떨어진 다른 건물에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이쪽 건물에 있는 병원으로 들어와 취직을 하게 된 것이었고 그걸 누구에게 딱히 말할 이유가 없으니 그냥 말을 안 했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꽤 화제가 되어버려서 동서들 입을 통해 예비 시댁에서는 아주 난리가 났고 큰동서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걸어와서는 따로 만날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뭘 만나자는 건지. 아마도 그때 했던 말들을 수습하고 싶어서 그런가 본데 결혼 준비로 너무 바빠서 못 만날 것 같다고 상견례장에서 뵙자고만 제가 말을 해두었어요. 뭐 솔직히 만나려면 만날 수도 있지만 사람이 너무 머리를 굴리는 게 티가 나잖아요. 있는 대로 사람을 다 깎아먹으면서
세상 다시 안 볼 원수 마냥 욕할 때는 언제고, 뭘 개인적으로 만나서 차를 사겠다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놓고 저한테 기프티콘까지 보내오면서 결혼 준비 잘하라고, 잘 지내보자고 연락이 왔는데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둘째 동서가 더 나은 것처럼 보이더군요. 이렇게 태세를 갑작스럽게 바꾸는 걸 보니 결혼한 이후에도 되도록 섞이지 않고 저는 멀리하며 지내고 싶습니다. 간호사라고 편견을 갖는 모습에 저부터도 의사인 본인들에게 편견을 갖게 될 지경이 되었으니까요. 그러기엔 또 남편이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 그것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냥 이 정도의 경험으로 접어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건물주의 딸도 뭣도 아닌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결혼 생활 내내 얼마나 괴롭히고 무시를 했을지 상상도 못하겠어요. 콧대를 꺾어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 자체로 정말 너무 환멸이 나서 상종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행복한 일을 앞두고 좀처럼 잊기 힘들 정도로 아프게 얻어맞은 뒤통수였지만 최대한 좋은 일만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